이제 지금까지 논쟁이 조금 옮겨간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도 역시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관련해서 외교장관, 정의용 외교장관이 2년 전에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그 음성도 들려드릴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네 가지 기준에 맞다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2021년 4월 달에 있었던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의 발언들인데 그 음성 듣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IAEA의 협의 검증 과정에 우리의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포함된다. 또 IAEA의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저희가 일본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바다에 뿌려주고 난 다음에 그 상황까지 저희가 가상을 하고 현재 우리의 대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가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제 진행자로서 지금까지 나왔던 대체로 확인된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5박 6일 동안 시차를 갔다 왔지만 그거는 이제 좀 보조적이고 추가적인 것이고 큰 틀에서는 IAEA라는 유엔 산하의 기구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거기에는 중국인도 포함되어 있고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전문가들과 함께 오염된 물 처리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물을 3군데를 3번 퍼왔고 그 퍼온 물이 과연 방사능을 갖고 있는지 유엔도 검사하고 각 나라도 검사한 다음에 이제 그 숫자를 맞춰서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볼 겁니다. 그런 정도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질문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정의용 장관이 이제 2년 전에 얘기했던 4가지 하나, 둘, 셋, 넷이 부합하면 반대하지 않겠다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 4가지 기준에 맞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직 좀 더 봐야 될 게 있나요? 그래서 저 4가지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고 저 4가지 기준이 만약에 7월 IAEA에서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온다면 4가지 조건 다 충족하는 상황으로 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 쪽 참여도 이루어졌고요. 네. 일부는 충족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4가지 조건이 다 충족됐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왜냐하면 과학적 근거나 IAEA 기준에 따른 투명한 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 중에는 IAEA가 하고 있는 건 검증이 아니다.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방류를 지원하는 거다. 때문에 그걸 검증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각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IAEA에 의한 이른바 검증이라는 거세조차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그런 전문가적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당시에는 일본의 해양 방류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2021년도에 당연히 외교부 장관으로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점에 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틀에 2가지를 나눠본다면 일단 과학이 무엇인가 한 가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무엇인가 이 2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질문을 드리자면 정부 여당은 이게 일본의 오염수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을 충분히 만나고 있는지. 2번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이쪽 전문가 얘기를 충분히 듣고 있는지 혹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얘기를 듣는 것 아닌지 지금 상황은 실상이 어떤지 저희는 100%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상대쪽 의견, 다른 의견을 듣는 훈련과 관행이 우리 정부 여당 또 야당엔 어떨지 모르겠네요. 글쎄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죠. 사실은 불편한 얘기를 들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 가장 여기서 어려운 점은 정말 전문가라는 사람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과학과 데이터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왜곡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광우병 얘기도 앞서 나왔습니다만 그 광우병 사태를 겪은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인간
광우병 사례는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보도가 되었죠. 근데 우리가 2008년 봄에 그 난리를 겪으면서 그때 일부 전문가들은 그때 하도 광우병에 대해서 당시 야당과 다른 얘기를 하면 온갖 인신공격을 받으니까 그냥 네. 숨어버린 경우가 있었고요. 네. 또 전문가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전혀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전문가 행세를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를 듣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쨌든 이 갈등 사안 같은 경우에 정부나 국회가 책임 있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불신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그렇죠. 봐요. 근데 이번에 사찰단 가면서 사찰단의 이름조차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네. 또 정부 쪽 인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라든지 시민사회 쪽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쪽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고 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말씀 드려 네. 죄송합니다만 누가 가는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건 정부의 결정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는 거고 비판도 좀 받고 있는데 네. 왜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전부 이렇게 비밀주의 영역에 묶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만드는 네. 굉장히 주된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전문가들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공격을 받고 그거를 해명하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저는 신뢰도 형성된다고 봅니다. 네. 국회도 자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얘기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은 국회에서 공청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정책 청문회 열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런 입장을 가진 전문가 저런 입장을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여론이 걸러지고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런 걸 전부 기피하면서 정부는 어쨌든 이 정보를 최소한 공개하는 영역에서 정부가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전부 다 야당의 정략적인 문제 제기다 이렇게 바라보고 또 야당에서는 너무 이 논리를 비약시켜가지고 그럼 먼저 마셔봐라. 네. 아니 해양수 방류에 대해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우리가 마실 걸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좀 생산적인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좀 소모적으로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그런 토론이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도 이제 G7, G8에 참여하는 이제 당당한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에 이런 걱정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어떻게 납득하는지 과정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설명과 설득 과정에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어떤 표정을 짓고 누가 어떤 발언하는지는 영원히 기록에 남을 테니까 그 과정도 저희가 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합니다.